자, 그럼 최적 비선형 누진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아까랑 달라진 게 뭐냐? B자 하나가 추가됐어요. B자. 자, 이제는 비선형입니다. 자, 누진세이기 때문에 누진세인 건 똑같은데 선형 누진세가 아니라 비선형 누진세예요. 자, 따라서 선형 누진세에서는 한계세율이 T로 일정했는데 비선형 누진세에서는 한계세율이 T로 일정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여러 개의 소득 구간이 있겠죠. 자, 소득 구간별로 여기에 해당하는 소득일 때는 5%, 여기에 해당하면 10%, 여기는 15% 이런 식으로 소득 구간별로 한계세율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 자, 각각의 소득 구간에서 얘가 한계세율이고 여기서 얘가 한계세율이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이렇게 한계세율을 구간별로 적용하면 세후 예산선이 어떻게 되냐면 약간 로봇을 떠올리시면 돼요. 이렇게 하다가 딱 꺾여서 가다가 또 기울기가 딱 꺾여서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조금 다시 그리면 이런 식으로 딱 가다가 꺾이고 이런 식으로 딱 꺾이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세후 예산선이.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구간별로 한계세율을 다르게 적용하면 그 구간 동안은 같은 한계세율이 적용되다가 기울기가 일정하다가 다른 소득 구간에 가게 되면 다른 한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기울기가 바뀌죠. 그리고 다음 구간은 또 기울기가 바뀌어서 이렇게 세후 예산선이 진행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 과세 표준이 올라갈수록 한계세율이 높아지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초반보다는 후반으로 갈수록 새로운 세후 예산선의 기울기가 완만해지는 게 일반적이에요. 자, 얘가 완만해진다 그 말은 세전 예산선과 세후 예산선 간의 이 수직 격차가 커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만큼 조세액이 많아진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우리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구간별 한계세율이라고 하고 자, 연속적 한계세율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요. 소득이 1원씩 증가할 때마다 그때마다 한계세율도 아주 미세하게 따라서 변하는 거예요. 따라서 자, 소득이 증가할수록 한계세율도 그걸 따라서 계속 미세하게 계속 증가해. 소득이 1원 증가할 때마다 한계세율도 아주 미세하게 그것을 따라서 계속 미세하게 한계세율이 따라서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후 예산선이 세전 예산선의 밑에 있긴 한데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물론 가면 갈수록 점차 기울기가 완만해지긴 합니다. 아까 이 원리와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과세 표준이 올라갈수록 한계세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자,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완만해지지만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면서 이렇게 세후 예산선이 그려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우리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다. 자, 구간별 한계세율은 꺾이는 예산선, 연속적 한계세율은 부드러운 예산선. 아시겠죠?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정부의 조세 수입은 자, 조세 부과 후 새로운 예산선상에 새로운 소비자 균형점이 있겠죠. 이 새로운 소비자 균형점에서 그대로 위로 올라가. 그대로 수직으로 올라가서 종전의 예산선과 만나는 점이 있겠죠? 요 두 점의 수직거리가 바로 조세의 크기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여기는 조세 수입이 작고 여기는 조세 수입이 크고 뒤로 갈수록 점차 조세 수입이 커진다는 걸 아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조세 수입을 표시할 수가 있고 자, 비선형 누진세는 선형 누진세에 비해서 더 높은 한계세율이 적용되므로 초과 부담의 크기도 더 커진다. 자, 여러분 비선형 누진세는 선형 누진세와 달리 처음에 정해진 한계세율을 쭉 가는 게 아니라 뒤로 가면 갈수록 한계세율이 계속해서 점차 커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비선형 누진세가 선형 누진세에 비해서 한계세율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초과 부담도 더 커요. 이 문장 이렇게 암기를 해주세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비선형 누진세가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비선형 누진세에서는요, 이 내용 한 가지만 건져가시면 돼요. 바로 뭐냐면 아주 특이하게도 최고 소득 구간에서 0의 한계세율이 최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이 소득 구간에서 가장 맨 끝에 가장 소득이 높은 구간에 대해서는 0의 한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최적의 결과를 도출한다는 것이에요.
자, 왜 그런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떤 사람의 예산선이 이렇게 주어져 있다라고 할게요. 자, 이 사람한테 비선형 누진세를 부과하게 되면 세후 예산선이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자, 이러한 세후 예산선상에서 이 사람은 요 점에서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고 있고 그때 느끼는 효용의 크기는 I1만큼의 효용을 느끼고 있다라고 할게요. 자, 그런데 한 가지 미리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무차별 곡선의 모습을 U자의 모습으로 지금 그리고 있는데 요거는 제가 PPT로 제가 작업을 하다 보니까 좀 표현에 한계가 있어서 이렇게 U자 모양이 된 거고 원래 무차별 곡선은 원점에 대해 볼록한 형태로 이렇게 우하향하는 곡선으로 그려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무차별 곡선의 모습이 정확하지 않은 점 양해 말씀을 구하는데요. 자, 근데 우리는 무차별 곡선의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결국 새로운 균형점이 여기에서 달성된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원리를 이해하고 있다면 요 무차별 곡선의 모습은 아예 그리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효용 극대화점만 봐주세요. 자, 다음번에는 조금 더 정확하게 무차별 곡선의 모습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새로운 균형점이 여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랬을 때 이 사람이 현재 세전 소득으로는 Y0만큼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제 소득이 Y0를 넘어서는 거에 대해서는 한계 세율을 0%를 적용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소득을 Y0를 넘어서는 거에 대해서는 0%의 한계 세율을 적용한다가 무슨 뜻이냐면 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얘를 10억이라고 할게요. 10억. 자, 이제 10억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0%의 한계 세율을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소득이 0원에서부터 10억까지 벌 수 있잖아요. 만약에 여기에서 발생한 세금이 3억이라고 할게요. 이해하시겠죠? 자, 0원에서 10억까지 벌 때까지 그때까지 발생한 소득세가 3억이라고 했었을 때 자, 10억을 넘어서는 소득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과세하지 않겠다 이 얘기예요. 자, 따라서 이 사람이 만약에 소득이 10억에서 12억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의 세금은 얼마가 되나요? 여전히 3억이에요. 여전히 3억입니다. 자, 우리 10억에서 10억을 넘어서서 더 버는 거에 대해서는 세금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소득이 늘었어도 세금은 똑같이 3억입니다. 이 3억은 10억 밑에 구간에서 발생한 세금인 거지 10억 위의 소득에 대해서는 발생한 세금이 없어요. 요거 원리 이해하시겠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소득이 0원에서 Y0까지의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었죠. 그래서 예산선이 이렇게 서로 각자 다른 기울기로 이렇게 헤어졌잖아요. 그런데 소득이 Y0 이상에 대해서는 한계 세율을 0%로 하겠다라고 하면은 자, 여기 Y0 이후의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 그래 버리면 예산선이 이렇게 더 완만한 기울기로 아래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같은 기울기로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같은 기울기로 올라가게 돼요. 세전 예산선과 세후 예산선이 같은 기울기로 올라간다고요. 왜 어떻게 이 둘이 같은 기울기로 올라갈 수가 있죠? 왜냐하면 한계 세율이 0이니까. 아시겠죠? 이 원리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이 원리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요 얘기예요. 10억 이하까지는 세금이 발생하죠. 그런데 10억 이상부터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요 위의 구간에서는 자, 소득이 세전 소득이 2억이다 라고 하면 세후 소득도 2억인 거예요. 왜? 세금이 없으니까.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요 10억 이상 구간에서는 요 10억 이하가 아니고 10억 이상 구간에서는 플러스 2억, 세전 소득이 플러스 2억이면 세후 소득도 플러스 2억인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같은 기울기로 이렇게 이제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갑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예산선이 이렇게 여기서 꺾이면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돼요. 자, 그러면 이러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새로운 예산하에서 예산선상에서 새로운 효용 극대화점은 여기 G점으로 결정이 되고 G점은 효용이 I2가 되기 때문에 종전보다 더 효용이 높아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떠한 의미를 갖게 되는지 두 가지 측면을 고찰해 볼게요. 첫 번째는요, 조세 수입 측면이에요. 조세 수입. 두 번째는요, 효용 측면이에요. 자, 각각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종전에
여기에서 이렇게 세금을 내고 있었을 때 종전에 요점에서 효용 극대화하면서 요만큼의 세금을 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소득이 Y재료를 넘어서는 최고 소득에 대해서는 요 구간에 대해서는 0의 한계세율을 적용해 주니까 새로운 균형점이 여기가 달성이 되고 그때의 조세액의 크기는 역시 이렇게 T가 되거든요. 그런데 요 두 예산선의 기울기가 나란하기 때문에 요 길이와 요 길이는 똑같다, 다르다? 똑같다. 그 말은 조세 수입에는 차이가 없다 이 얘기예요. 조세 수입에는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동일하다 이 얘기죠. 동일이라고 할게요. 동일한 조세 수입을 얻습니다. 자, 이렇게 해준다고 해서 정부가 걷어들이는 조세 수입이 감소하는 게 아니에요. 감소하는 게 아니라 동일한 조세 수입을 얻습니다. 그런데 효용은 증가합니다. 그런데 효용은 증가해요. 자, 왜 그런지 볼게요. 자, 최고 소득 구간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고 그 이하의 사람들이 있죠. 자, 일단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는 최고 소득 구간 이상에서의 일이기 때문에 그 이하 구간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효용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렇죠? 이 사람들한테 뭔가 피해를 주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한테 뭔가 세금을 더 징수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 우리는 지금 최고 소득 구간에서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밑에 구간은 아무런 상관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효용은요? 불변이에요. 이 사람들의 효용은 불변. 그런데 0의 한계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최고 소득 구간에 해당하는 사람은요. 효용이 I1에서 I2로 효용이 증가하게 돼. 효용이 I1에서 I2로 증가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효용은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사회 구성원 전체 중에서 이 사람들의 효용은 불변인데 이 사람들의 효용은 증가해. 따라서 파레토 개선이 이루어집니까? 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파레토 개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효용이 증가하게 돼. 효용이 감소하는 사람은 없는데 효용이 증가하는 사람만 존재하거든요. 따라서 파레토 개선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더 높아진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최고 소득 구간에서 0의 한계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징수하는 조세 수입은 똑같으면서도 우리 사회의 전체적인 효용은 더 높일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이 최적이다라는 결론이 도출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최고 소득 구간에서는 0의 한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도출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어려운 내용 아니고요. 결국 이 그래프가 얘기하고 있는 핵심 아이디어에 대해서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장 높은 소득 구간에 대해서는 0의 한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좋다라는 결론이에요. 자, 그럼 이제 이어서 최적 과세와 관련된 몇 가지 논점 간단하게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 최적 세무 행정 규모를 도출해 볼 거고, 두 번째, 탈세 모형 볼 거고, 세 번째, 조세 제도의 개혁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셋 다 모두 작은 논점들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최적 세무 행정 규모라고 하는 거는요, 쉽게 얘기하면 국가가 운영하는 정부 기관인 세무서 또는 국세청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것이 가장 적정하겠느냐라는 것 이에요. 자, 그냥 쉽게 국세청의 규모라고 할게요. 세무행정 규모를. 자, 우리 이것을 도출하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 비용을 고려해야 됩니다. 첫 번째 바로 징세 비용이에요. 자, 징세 비용은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조세를 징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징세 비용이라고 합니다. 자, 세무공무원의 인건비라거나 세무서 운영 비용 이런 것들이 징세 비용이 되겠죠. 저기 종로 3가에 가면은 영풍문고 그 근처에 그 탑 클라우드가 있는 그 건물에 국세청이 쓰고 있는데 엄청 비싸고 멋있는 건물이죠. 그런 건물의 임대료도 다 징세 비용에 포함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일반적으로 조세 체계가 복잡할수록 세무 행정 규모가 커질수록 징세 비용은 증가하게 됩니다. 자, 다른 말로 세법이 복잡할수록 일 처리가 힘들기 때문에 징세 비용이 증가하게 되겠죠. 사무실을 더 크게 쓸수록 그리고 세무 공무원을 더 많이 뽑을수록 이러한 징세 비용은 증가한다 이 얘기예요. 근데 반대로 납세자들도 세금을 내려면 그 납세 그 자체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자, 내가 돈을 벌었어요. 그럼 이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 소득에 대한 세액 말고도 세금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그 과정에서도 그 자체적으로 비용이 발생한다 이 얘기예요. 바로 그게 뭐죠? 납세 협력 비용입니다. 자, 세무사한테 기장도 맡겨야 되고 세무사한테 세무 조정도 맡겨야 되고 세무서에 내가 방문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행정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 이러한 비용들을 납세 협력 비용
비용이라고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조세 체계가 복잡할수록, 다른 말로 세법이 복잡할수록 납세 협력 비용이 커집니다. 왜냐하면 세무사들도 이 기장 처리를 할 게 많아지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처리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납세 협력 비용이 커지고요. 세무 행정 규모가 커질수록 반대로 납세 협력 비용은 작아져요. 자, 뭔 소린고 하니 나라에서 세무 공무원을 많이 뽑았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세무 공무원들이 많은 계산들을 하고 많은 자료들을 정리해서 내가 계산해 보니까 너 세금 요만큼 내면 돼 이렇게 알려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 아까 이런 경우에는 세무사의 도움을 얻을 필요가 매우 작아져요. 아시겠죠? 세무 공무원이 많으면 세무사의 도움을 얻을 필요가 별로 없어집니다. 그런데 세무 공무원을 이렇게 많이 유지하지를 못하니까 자, 세무 공무원의 규모를 이 정도만 만약에 유지한다라고 하면 대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사의 도움을 얻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세무 행정 규모가 커질수록 세무사의 도움은 조금만 얻어도 되고 반대로 세무 공무원이 적으면 국민들이 다 산정을 해서 저희가 세무사 통해서 계산을 해보니 세금이 이렇네요 라고 이렇게 신고를 해야 돼. 아시겠죠? 신고를 해야 되니까 그때는 납세 협력 비용이 많이 발생하죠. 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약간 이런 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원래는 국가가 내가 계산해 보니까 당신 세금은 얼마야 이렇게 계산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게 원래는 맞는 형태인데 세무 공무원들이 그것들을 일일이 다 해줄 수가 없다 보니까 세무사를 통해서 계산해서 신고하고 납부하세요. 대신 원래 우리가 할 일인데 납세자한테 시켰으니까 세무사 기장료 이런 것들은 비용 공제 해드릴게요. 이러한 방식이잖아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납세 협력 비용은 이 조세 행정 규모와 반대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정부의 이 조세 행정 정부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납세 협력 비용은 작아지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것을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세무 행정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징세 비용은 커진다라고 했습니다. 자, 반대로 납세 협력 비용은 세무 행정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세무 공무원이 많아질수록 세무사가 하는 일은 작아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게 돼요. 따라서 이 비용과 이 비용의 합을 구하면 조세 납부와 관련된 총 비용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그랬을 때 이 총 비용 곡선이 이렇게 U자 형태일 때 최소점이 여기에 있다면 바로 이 규모가 최적의 세무행정 규모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최적의 세무행정 규모는 징세비용과 납세비용의 합이 최소가 되는 지점이다. 이렇게 결론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탈세 모형인데요. 자, 탈세라고 하는 것은요, 불법적인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는 걸 얘기하고 절세라고 하는 것은 합법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조세액을 낮추는 행위를 얘기하죠. 절세는 합법이지만 탈세는 불법이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탈세가 뭔지는 뭐 다 아실 거니까 굳이 설명은 더 드리지 않을게요. 자, 우리가 그랬을 때 경제학적으로 어떠한 납세자가 탈세를 어느 정도나 하겠냐를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을 때 탈세 모형이라고 하는데 자, 일단 몇 가지 가정이 있습니다. 납세자는요, 위험 중립자예요. 위험 중립자라고 하는 것은요, 불확실한 100원과 확실한 100원을 똑같이 여기는 사람이란 뜻인데 자, 이게 뭔 소리냐?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것 같은데 자, 우리가 복권이 있어요. 복권이 있는데 당첨되면 200원입니다. 그런데 꽝이 나오면 빵원이에요. 근데 당첨될 확률이 50%이고요. 꽝이 나올 확률도 50%라고 할게요. 자, 우리 이러한 복권의 기대값은 얼마입니까? 100원이야. 자, 100원인데 이 100원은 확실한 100원이 아니라 기대값이죠. 자, 사실은 이 복권은 긁으면요, 둘 중에 하나예요. 200원 아니면 0원입니다. 빵원입니다. 그래서 200원 아니면 빵원이라는 결과만 있지 사실은 100원이라는 결과는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복권을 긁다 보면 100원 정도 벌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기대값을 구한 거죠. 그러니까 이 기대값은 확실한 100원이 아니라 불확실한 100원이에요. 얘는 불확실한 100원입니다. 자, 이러한 불확실한 100원이 있고 자, 확실한 현금 100원이 있다라고 할게요. 얘는 현금이에요. 얘는 현금이기 때문에 당연히 확실하죠. 자, 그러면요, 이러한 복권이 있고요. 자, 이러한 복권이 있고 죄송해요. 얘를 여기가 아니라 여기다 쓸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자, 확실한 현금 100원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랬을 때 이러한 복권이 있고 이러한 현금이 있어요. 그랬을 때 둘 중에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걸 더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요, 불확실한 100원이에요. 내가 이러한 복권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미래에 얼마 정도 돈을 벌 수 있을까? 그 기대치를 구해보면 100원이 나오긴 하는데 이 100원은 불확실한 100원이란 말입니다. 근데 얘는요, 확실한 100원이야. 그러니까 똑같이 100원이라면 불확실한 100원보다는 확실한 100원을 더 선호하거든요. 바로 이게 위험 깊이라는 거예요. 위험 깊이 성향. 아시겠죠? 우리 이것을 위험 혐오자라고 해요. 위험 혐오자. 혐오자라고도 하고 위험 기피자라고도 해요. 용어는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기피니까 기파가 아니고 기피자, 기피자.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너 얘 고를래? 얘 고를래? 라고 하면 난 그러면 B를 고를래. 이게 일반적인 사람의 생각이고 우리 이것을 위험 혐오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험 혐오자 가정이 사실은 제일 많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둘을 똑같이 여기는 인간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걔를 위험 중립자라고 합니다. 위험 중립자는요, 자, 확실한 100원과 불확실한 100원을 똑같이 여겨요. 근데 여러분, 위험 중립자는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컴퓨터라고 이해하시면 돼. 컴퓨터 같이 오로지 숫자의 크기로만 판단하는 사람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삐리비리빅 보니까 얘도 100원, 얘도 100원, 그럼 똑같은 100원, 둘은 똑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위험 중립자예요. 그러니까 위험 중립자는 확실하냐 불확실하냐 거기에 대해서는 차이를 두지 않아. 오로지 이 숫자의 크기만 보고서 판단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얘가 위험 중립자고 반대로 이런 사람이 있어. 야, 인생 한 번 사는 거 화끈하게 살자. 나는 뭐 아니면 도야. 나는 200원을 벌거나 망하거나 나는 둘 중에 하나야. 그래서 사나이라면 한번 200원 한번 가봐야지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우리 그런 사람들을 위험 선호자라고 해요. 위험 선호자, 위험 선호자 또는 위험 애호자라고 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요, 확실한 100원보다 불확실한 100원을 더 좋아해. 그럼 이 사람은 왜 불확실한 100원을 더 좋아하냐? 요거를 벌 수도 있다라는 희망 때문에 그래. 아시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그래서 위험 중립자이기 때문에 이 납세자는 두려움이나 죄책감이나 그러한 감정을 느끼지 않는 로봇이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라 이 얘기예요. 로봇이다. 아시겠죠? 오로지 숫자로만 판단하는 감정이 없는 인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세무조사 받을 확률은 파이라고 주어져 있고 세율은 T라고 할게요. 탈세액에 대한 벌금은 탈세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벌금도 이렇게 체증적으로 커진대요. 아시겠죠? 자, 우리 이러한 가정하에서 최적의 탈세액을 한번 구해 볼 겁니다. 자, 요거 막 말 나와 있는데 사실 요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요 그래프가 중요합니다. 요 그래프 보시면은 위에 텍스트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우리가 1원을 탈세하면 얼마의 편익을 얻을 수가 있죠? T1의 편익을 얻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요 세율이 10%라고 합시다. 그러면 10%는 0.1이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1원을 탈세하면 우리가 얼마만큼의 편익을 얻을 수가 있냐면 1원 곱하기 0.1이니까 0.1원만큼을 탈세할 수 있는 거거든요. 0.1원의 세금을 덜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자 1원을 탈세했었을 때 우리가 얻는 한계 편익은 T1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0.1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 이 얘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MB는 일정이에요. 자, 만약에 우리가 100원을 탈세했다라고 하면은 10원을 탈세할 수 있는 거고, 자, 만약에 1000원의 소득을 탈세했다라고 하면은 100원만큼의 조세를 덜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원의 한계 편익은 T1으로 일정합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미신고 소득이 증가할수록 벌금은 체증적으로 증가한다고 했거든요. 따라서 벌금은 이렇게 체증적으로 증가하게 돼요. 따라서 우리는 MB와 MC가 일치하는 요 지점에서 최적의 탈세액이 결정되는 겁니다. 자, MB와 MC가 일치할 때 최적의 미신고 소득, 이만큼 소득을 신고하지 않아야지 라고 하는 것이 결정된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어떠한 원리에 의해서 결정되는지 아시겠죠? 자, 우리 그랬을 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최적 탈세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데 세율이 상승하면 탈세액은 증가합니다. 자, 우리가 그래프로 봐도 자, 세율이 상승하면 얘가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올라가면 결국 최적의 미신고 소득이 증가하게 되니까 요만큼의 탈세가 더 증가하게 되겠죠. 자, 우리가 그래프로도 이렇게 해석할 수는 있지만 사실 우리 이거요. 그냥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어. 자, 우리가 세율이 높아지면 더 탈세가 하고 싶어질까요?
그러겠죠. 세율이 10%일 때는 그냥 뭘 탈세를 해 라고 했는데 사장님 세율이 70%입니다. 70%? 그러면 이거 어떻게 안 낼 수 없어요? 이렇게 탈세를 알아보게 되겠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세율이 높을수록 탈세는 하고 싶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세무조사 확률이 높아진다 라고 하면은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 이 얘기죠. 자, 그러면 걸릴 확률이 높아지게 되면 탈세액은 감소하게 돼요. 사장님 요새는요 탈세하면요 세무서에서 귀신같이 알아내요. 무조건 잡아냅니다. 탈세하시면 큰일 나요 라고 하면 그래요? 그러면 탈세 안 할게요. 그냥 다 신고해 주세요. 한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 벌금의 크기. 사장님 이렇게 탈세하시다가 한 번 걸리면요 벌금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요 그래요? 한 번 걸리면 벌금이 그렇게 커요? 그러면 그냥 탈세 안 할게요. 그냥 다 신고해 주세요. 이렇게 된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만약에 여러분들 나중에 세무사가 되신 다음에 의뢰인이 좀 탈세를 하자, 좀 이렇게 소득을 좀 이렇게 축소 신고하자 그랬을 때 어떻게 하면 그거를 말릴 수 있을까요? 사장님 걸립니다. 요새 컴퓨터가 발달돼서 이거 자료가 다 남아서 세무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거 걸립니다. 세무조사 확률이 높습니다. 적발 확률이 높습니다. 라고 하면 그래요? 이거 걸려요? 그럼 알겠습니다. 하겠죠? 자, 두 번째, 이거 하시다가 걸리시면은 벌금 많이 냅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래요? 하면서 그냥 죄송해요. 그냥 안 할게요. 이러겠죠? 그래서 2번과 3번은 여러분들이 꼭 아실 필요가 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 경제학이나 재정학을 공부하지 않았어도 직관적으로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가 있는 내용이야.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세금을 내고 싶다, 세금을 내고 싶지 않다. 이 마음의 크기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이 얘기예요. 자, 그래서 세율이 높아질수록 세금 내기 싫어진다. 세금 내기 싫어지면 탈세하고 싶어지겠죠. 세무조사 확률이 높아지면 걸릴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탈세하기 싫어지겠죠. 자, 벌금의 크기가 커질수록 역시 벌금이 무서우니까 탈세가 감소하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탈세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아시는 것이 중요하고 요 앞에 나와 있는 설명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모형의 문제점 볼게요. 자, 모형의 문제점은요. 탈세에 따른 심리적 부담감을 고려하지 않아. 자, 사람이요. 금전적으로 이득이 된다고 해도 탈세를 하고 나면 좀 찜찜한 게 있고 좀 두려운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심리적인 죄책감이나 부담감 이런 것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 모형의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그리고 위험 중립자 가정이 비현실적이다. 현실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험 회피자이기 때문에 위험 중립자 가정은 비현실적이다. 여기 위험 회피자라고도 합니다. 저는 기피라고 했는데 위험 회피자라고도 해요. 다음에 세무조사 확률을 납세자가 사전에 미리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은 역시 비현실적이야. 그죠? 내가 세무조사 대상이 될지 안 될지도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세무조사 확률을 내가 미리 알고 있다고 하는 것도 역시 비현실적 가정이고 다음에 네 번째. 자, 이 모형은요. 주어진 소득. 자, 소득을 내가 일단 얼마 벌었어. 내가 일단 소득을 얼마 번 상태에서 이 소득 중에서 얼마를 탈세하는 게 좋겠느냐를 분석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A라는 사업이 있고 B라는 사업이 있는데 자, A라는 사업은 탈세하기에 용이해. 탈세를 하기에 용이하고 B는 탈세가 힘들어 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애초에 B가 아니라 A 사업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애초에 처음부터 어떠한 직업을 선택할 때 탈세가 용이한 직업을 선택하게 되는 현상을 설명하지 못한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만약에 이렇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처음부터 탈세가 용이한 직업을 선택할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조세제도의 개혁인데요. 이건 아주 단순한 이야기예요. 자, 지금까지의 최적 조세론은요. 어떠한 이야기냐면 제로 베이스. 자, 제로 베이스에서 만약에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한다면 어떠한 조세 구조를 짜는 것이 최적의 물품세거나 최적의 소득세 이거느냐라고 해서 완전히 기존의 조세 구조를 무시하고 기존의 세법이나 기존의 조세 구조를 다 무시하고 완전히 제로 베이스에서 최적의 물품세와 최적의 소득세를 한번 고민해 본 건데 현실적으로는 이미 운영하고 있었던 기존의 조세 제도가 있단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현실적으로는 기존에 이미 운영하고 있었던 조세 제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기존의 것을 싹 무시한 채로 새로운 조세 구조를 짜는 것보다는 현실에 기존에 존재하는 조세 제도의 점진적인 개선
점진적인 개선을 통해서 효율성과 공평성을 달성하고자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이것을 조세제도의 개혁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대표적으로 펠드스타인이라는 학자가 연구를 대표적으로 했고요. 자, 그랬을 때 이 사람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세제를 개편할 때 기존의 조세제도를 개편할 때 어떠한 점을 고려해야 되는지 몇 가지 시사점을 얘기했다 이 얘기예요. 자, 아무리 좋은 세제 개편이라 하더라도 너무 자주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불확실성이 커진다 이 얘기죠. 너무 잦은 조세제도의 변경 그리고 빈번한 세법의 개정 이런 것들은 조세 행정과 관련해서 불확실성이 커지기 때문에 충분한 입법 예고를 통해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된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쉽게 읽어보시고요. 다음에 두 번째, 수평적, 수직적 공평성의 문제인데 자, 세제 개혁 이전과 이후에 수평적, 수직적 공평성이 위배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자, 어떠한 조세제도 개혁 전이 있고 조세제도 개혁 후가 있는데 자, 전에 A랑 B가 같은 수준의 효용을 누렸는데 자, 이렇게 조세제도를 바꾸고 나니까 A가 B보다 더 높은 수준의 효용을 누리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 이 얘기죠. 바로 이게 뭐예요? 수평적 공평성을 위배한다 이 얘기예요. 자, 수평적 공평성은 종전에 같은 효용 얻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조세 납부 후에도 같은 효용 얻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안 되면 수평적 공평성을 위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만약에 자, A의 효용이 여기에 있고 B의 효용이 여기 있다고 할게요. 자, A가 더 높은 효용 누리고 있죠. 자, 수직적 공평성 달성하려면 부자가 세금을 더 많이 내서 이 둘의 격차가 이렇게 좁혀져야지만 수직적 공평성이 달성된 건데 만약에 이 둘의 격차가 더 벌어진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수직적 공평성에 위배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도덕적인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재산권 침해인데 자, 이러한 세제 개편 과정에서 사유재산권에 부당한 침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이고요. 세율과 세원의 분리 문제인데 세원은요. 어디를 과세 베이스로 해서 조세를 징수할 거냐 그 얘기고 세율은 거기에 대해서 몇 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할 거냐라는 것인데 자, 세원을 결정할 때에는 수평적 공평성만 고려를 하고 세율을 결정할 때에는 수직적 공평성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얘기인데 자, 요거는 아마 뒤에서 소득세를 얘기할 때 조금 더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할 건데 여러분 이게 이런 거예요. 만약에 어떤 회사원이 있는데 자, A 회사원, B 회사원이 있어요. 둘 다 월급은 똑같이 300만 원입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세원을 급여로만 한정하게 되면은 어떠한 문제가 생기냐면 자, 이 B라는 사람은요. 월급은 똑같이 300인데 부모님이 주신 원룸 건물이 있네. 그래서 한 달마다 500만 원씩 원룸 건물에서 임대 수익이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이 A하고 B는 사실 같은 소득을 올리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볼 수가 없어요. 사실은 B가 더 소득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세원을 급여로만 한정하는 경우에는 얘도 300이고 얘도 300이기 때문에 이때에는 수평적 공평성이 달성되지를 않거든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과세 대상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 바로 이게 수평적 공평성과 관련이 있어요. 요건 뒤에 소득세에 가서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할 겁니다. 과세 베이스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일단은 결론만 암기해 주세요. 자, 뒤에 가서 공부를 하고 나면 요게 조금 더 이제 돌아와서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일단은 이 정도만 하고 일단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세원의 결정 시에는 수평적 공평성만 고려해야 된다. 어디까지를 과세 베이스로 할 것이냐 하는 그 세원의 범위 설정 문제는 수평적 공평성과 관련해서 생각해야 되고 세율은 우리가 누진세 부과하잖아요. 그래서 자, 부자들한테 얼마만큼의 높은 세율을 부과할 거냐라고 하는 것은 수직적 공평성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연결지어서 암기하시면 암기가 편할 겁니다. 자,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가볍게 읽어보시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교과서에 있는 스피드 퀴즈 풀어보겠습니다. 램지 규칙의 내용을 서술하시오. 자, 일정한 조세 수입을 확보할 때 조세 부과로 인한 두 재화의 수요량 감소율이 동일하도록 조세를 부과해야 초과 부담의 크기를 최소화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죠. 자, 램지 규칙에서 파생된 역탄력성 원칙의 수식을 서술하시오. 자, 이거 보시면은 입실론 x가 tx랑 대각선으로 대응되고 자, ty
y가 입실론 y와 대응돼야 되죠. 이렇게 서로 대각선으로 대응이 돼야 합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클수록, 클수록 조세 1원을 더 징수할 때 발생하는 초과 부담은 더 커져요. 왜 커지죠? 그만큼 수요량이 더 크게 감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간의 의사결정이 더 많이 교란되기 때문에 더 커지고요. 콜렉 헤이그 규칙에 대해서 서술하라. 이거는 여가와 보완제 관계에 있는 재화의 높은 세율로 조세를 하고 대체제 관계에 있는 재화에는 낮은 세율로 과세를 하면 간접적으로 여가에 과세하는 효과가 발생한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램지 규칙에 따른 조세 부과의 문제점인데, 자, 조세에 역진성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역진성이 문제가 되고, 그래서 소득 분배 측면에서 악영향을 하고, 자, 그리고 공평성은 완전히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결국 소득 분배의 공평성 측면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6번 소득세를 선형 누진세로 부과하는 경우에 한계 세율은 일정합니다. 자, 선형이기 때문에 한계 세율은 일정하다고 했죠. 하지만 누진세이기 때문에 평균 세율은 증가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특성을 모두 다 기억하셔야 돼요. 자, 7번 스턴의 연구에 따르면 최적 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자, 공평성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선호가 크면 클수록 최적 한계 세율은 높게 결정되어야 합니다. 노동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최적 한계 세율은 낮게 결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노동 공급이 덜 감소하게 되겠죠. 자, 조세 수입 목표가 클수록 최적 한계 세율은 높게 결정되고요. 자, 사회 구성원들의 능력 차이가 클수록 한계 세율은 높게 책정되어야 합니다. 다음에 8번입니다. 비선형 소득세에서는 최고 소득 구간에서 0의 한계 세율, 자, 한계 세율을 0%로 해야지만 파레토 개선이 이루어집니다. 최적 과세를 위해서는 세제 운용에 따르는 비용도 고려해야 되는데, 세제 운용의 비용은 징세 비용과 납세 협력 비용의 합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했죠. 자, 이 두 가지 비용 개념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에 탈세 모형인데요. 탈세 모형에서 세율이 올라가면 탈세액은 증가하고 세무조사 확률이 올라가면 적발될 확률이 높아지니까 감소하고, 벌금이 올라가면 무서우니까 탈세가 감소합니다. 탈세 모형의 한계에 대해 서술하시오. 이건 교과서에 나왔던 내용이죠. 개인의 어떤 심리적 비용을 미고려하고 있고, 위험 중립자 가정의 문제점, 그리고 직업 선택이 애초에 바뀔 수 있다는 점, 세무조사 확률을 미리 알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은 문제점이다 라고 했죠. 자,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조세제도의 개혁과 관련해서 펠드스타인은 세원 결정 시에는 수평적 공평성을 고려하라고 했고, 세율 결정 시에는 수직적 공평성을 고려하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12장은 굉장히 쉬운 내용이었기 때문에 좀 빠르게 마무리할 수가 있었습니다.